그 회사 관두고 다른 데 가지 그랬어 라던가,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냐. 그 어떤 문제의 상황들을 개인에게 돌리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막 취급당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2017년 8월 22일에 그 아버지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동생의 전화를 받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고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막상 장례식장에 1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형부가 이제 연구원 분이셨고 과로 자살로 해서 2017년 6월경에 돌아가셨고, 그 고속버스의 첫 차를 타야 되는데 이미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급하다 해서 어떤 아저씨가 티켓을 바꿔서 첫 차를 타고 막 급하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눈물이 나오는데 약간 억울하면서 되게 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제 동생을 2018년 1월 과로 자살로 떠나보냈고요.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너무 놀라서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동생을 사실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동생이 회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를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시고 또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또 집에 와서도 회사에 전화를 계속 받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과로 때문에 돌아가신 거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회사에 대한 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심했으면 평소에 욕을 하시지 않는 분이 욕을 할까. 형부 상사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인데 그때 퇴근한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더 길게 근무하지. 형부가 원래 연구직에 있다가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당연히 성과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죠. 회사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런 건데 그럴 거면 너 그냥 대학원 가서 교수한다고 하지 왜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간다던가. 동생이 입사하던 시기가 그렇게 회사가 엄청난 속도로 규모를 불려가던 시기였어요. 거의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죽기 한 달 전에 동생이 엄청 심하게 울면서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동생이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직원 자체를 굉장히 소모품으로 대하는 그 회사의 태도? 그런 거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너는 네가 하는 업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식으로 계속 평가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받다 보면 그 안에서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교묘하게 동생을 따돌린다거나, 동생이 그때 채식주의자였는데 일을 더 잘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 고기를 먹도록 계속 강요를 한다거나, 일단은 이거를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유가족한테 굉장한 2차 가해예요. 그 모든 자료들은 사실 회사가 모두 갖고 있는데 회사는 안 주죠. 그런 자료들을 심지어 안 줄 뿐만 아니라 폐기를 하죠, 몰래. 저희 아빠 회사의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을 따로 시간 체크하는 게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 생각을 하다가 차에 하이패스 카드가 있더라고요. 간접 근로 시간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측에 자료를 증거보전 신청을 재판을 해서 요청을 했어요. 회사한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넘기라고 이제 판결까지 나왔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컴퓨터 로그 기록을 뽑아주겠다. 그게 966장
정도 프린트를 해서 로그에 컴퓨터가 작동한 시간과 작동하지 않은 시간을 파악을 해서 추정을 하라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엉터리 자료를 주거나 심지어 자료를 주지 않거나 해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어요. 동료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퇴사한 분도 이런 거는 그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 죽음이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입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사회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함으로써 그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이거는 명예가 회복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고인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을 알 수가 없으면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 다음, 그러니까 애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치료력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업무와 연관성은 사장되어 버리고 뜬금없는 그 가족력,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인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이런 사례들이 바로 자살과 엮어서 항상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재조서서라든가 그 판결문 같은 것들을 보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뭐 해야 될 업무라고 보지, 이것이 뭐 과로 죽음에 이를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다. 사실은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통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한 뭐 증거라든가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질문해 보면 그렇지가 이제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희의 얘기가 이 기사 나가면 꼭 기사 댓글로 그 회사 관두고 다른 데 가지 그랬어 라던가,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될 때까지 가족 입장에서 당신은 뭐 했냐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너의 자녀나 너의 가족의 일이라면 이렇게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냥 그 말이 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만두지 못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항상 미지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져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 어떤 문제의 상황들을 개인에게 돌리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잔인한 게 자기도 회사에서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 중에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하찮게 보잖아요.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다 힘들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타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적응했어. 너도 적응해라고 하는 자조적 형태의 공감 같은 것들이 위로부터 상황적으로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하는 맥락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각자 도생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여기 직원들 중에 90% 이상이 우울증 없는 사람 없고, 이 직원들의 대다수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니까 우리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기 때문에. 죽음 사건 이후에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직도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일 텐데 이전부터 막대해 왔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애도의 과정도 없는 거죠. 저희는 뭐 회사 뵙자마자 바로 사과는 해주셨는데 업무 난이도나 강도 같은 거 따로 뭐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대책위에서 이제 제안한 여러 가지 그 개선안들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그랬죠. 근데
그 정의당에서도 또 한 번 같은 문제로 또 고발을 당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적되고 켜켜이 일련의 그 과정으로서 봐야 될 텐데, 그것들을 제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보호 장치들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방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다. 사회적 살인이다. 관우동에 존버하다 쓰러져간 망자만이 존버씨가 아니다. 오늘을 존버하는 남겨진 나와 우리 모두 존버씨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형태들이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떠한 그 원인들이 작동해서 이 죽음들에 이르게 됐는지는 이전과 지금은 다르다. 발전주의 시기는 노동력을 무제한적으로 아주 그냥 길게 뭐 밤샘 야간 이렇게 또 길이를 연장하는 방식. 신자유주의 시기는 그 성과를 더 실적을 더 이렇게 그 개인별로 능력별로 이렇게 쥐어 짜내는 태우는 방식. 시간을 회사 차원에서는 줄였는데 업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2, 3인분의 일을 했는데 더 늘어나게 되는 노동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관행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그 발전국가 시기에 잔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 59조 사업장 노동시간 그 특례하는 그 제도, 보건의료 업종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제도적으로 과로 위험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업종인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노동의 상태가 아주 턱 밑까지 차여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적 상황이 더 덧대지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이 더 격발하고 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미적용하는 문제, 야간수당 미리 지급하고 이렇게 일하자라고 하는 뭐 포괄임금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낡은 거죠. 신체 회복력을 적절히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부터 바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차원에서의 불건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또 사회 현상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전략과 그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1년짜리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할 텐데, 그 시기에 뭐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직무위원회가. 노동 과정 내에 빈틈을 다 제거해버리는 방식인 거예요. 요즘 저기 주 네. 52시간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딱 경직돼 있거든요. 그걸 좀 유연화시켜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이게 단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전 상황과 후 상황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기업에 부담이 된다. 더 빨리 어딘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 제한해가지고 업무를 뭐 못한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적게 주고 더 길게 일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리한 태도들이 너무 쉽게 작동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제1호 공약을 신노동법을 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주사일제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 새로운 어떤
지표와 지향을 통해서 의제를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뭐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래서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초기에 이제 59조 축소라든가 연차휴가 활성화라든가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대부분 이제 대기업, 정규직, 사업장, 공공부문에게만 제한이 되었고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일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시간 단축. 이 단축이 임금 삭감과 연결되지 않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노력이 노동시간 단축에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4일제와 4.5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될 텐데 낭만적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어렵다. 지금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모두 떠안는 이 부분이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면 이거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재 신청 건수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더더구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바로 죽음에 대한 산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결국 이런 책을 낸 것도 너무 정보가 없었거든요. 이거를 사실 저희가 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씁쓸한데요. 정부가 이런 역할을 했었어야죠. 시간 권리를 포함한 그 노동권 교육, 건강권, 뭐 안전권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낸 교육이 우리 사회 교과서에서 한 5%도 안 됩니다. 시간 권리 실천을 위한 감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밑에 쌓아놔야 내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했다 보니까는 그 기억들이 계속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의 삶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게끔 사회가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죠.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모임에 계속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그런 활동을 하면은 좋겠다. 근데 저희 언니도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건 그 개인이 갇혀져 있는 그 알을 깨고 나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어느 순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쯤은 이런 근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짚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게 교양도서로 채택되기도 했고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상사나 이런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기업 차원에서도 이게 다 배치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기업에선 금사 아니에요, 금사? 그럴 것 같은데 이거